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하면서 이 휴식의 순간을 즐기세요. 백만장자인 진우는 차갑고 야심적이며 무자비한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하자 알레한드로는 귀머거리로 태어난 아기 파블로를 비난했습니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진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들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파블로를 고아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파블로에게 등을 돌린 알레한드로의 가슴 아픈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애원하듯 팔을 뻗었지만 진우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고아원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그는 차에 타서 차를 몰고 떠나기 전에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고 파블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귀머거리로 태어난 아이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런 부담은 필요 없다고 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는 지아 부인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알레한드로, 당신 아들은 짐이 아니야. 그는 사랑스러운 아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어. 그녀가 말했다. 알레한드로는 파블로에게서 손을 떼고 지아 부인에게 돌아섰다. 나는 설교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미 마음먹었어. 그냥 내 일만 하면 돼. 그는 떠나기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지아 부인은 파블로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파블로, 내가 돌봐줄게. 그녀는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고통을 감출 수 없었다. 파블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사라진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알레한드로는 차에 타서 운전사에게 시동을 걸라고 신호를 보냈다. 동혁이라는 그의 개인 비서가 이미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동혁이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요.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사소한 문제일 뿐이에요. 동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는 눈 덮인 길을 따라 달리며 고아원을 뒤로하고 침묵과 추위 속으로 빠져들었다. 파블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듯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아 부인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안으로 옮겼다. 불타는 벽난로가 따뜻함을 제공했다. 이제 여기서 집이 생길 거야, 파블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지아 부인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 장면은 어느 추운 겨울날, 파블로가 낡은 담요에 몸을 웅크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났다. 그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은 파블로가 살아가는 법과 삶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결코 집이 아니었다. 작은 방, 낡은 2층 침대, 단순한 식사는 그녀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파블로는 고립 속에서 자랐고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놀림을 견뎌냈다. 저기 벙어리가 가네. 말도 못하잖아.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준영이라는 아이가 소리쳤다. 파블로가 혼자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앉아있는 작은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파블로는 대답할 수 없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숟가락을 꽉 쥐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고통을 반영했다. 나는 그들의 조롱은 분명히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표정에서 경멸을 느꼈다.
지아 부인은 식당에 들어와서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 준영아, 지금 당장 입 닥쳐. 이러다간 오늘 밤 주방을 다 치워야 할 거야. 그녀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하는 미소를 숨기려 한 다음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지아 부인은 파블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파블로. 그들의 말은 듣지 마. 너는 생각보다 강해. 태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은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지아 부인의 따뜻한 어조가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태연은 여가 시간에 보육원 마당에서 큰 나무와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아 부인이 소액 기부금으로 받은 종이와 색연필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블로는 연필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은 햇빛 아래 있는 가족을 그린 큰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그의 꿈의 이미지였다. 아빠, 엄마, 그리고 웃는 아이. 하지만 그가 그림을 다 그리자마자 준영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다. 이거 봐. 벙어리가 뭘 그리는 거지? 또 헛소리일 거야. 준영이 말하며 그림을 낚아챘다. 나는 파블로를 그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올렸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 준영은 주저하지 않고 그림을 둘로 찢었다. 파블로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림을 부수고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바닥에 던졌다. 그들 중 한 명은 파블로에게 물통을 비우기도 했는데 그 결과 그 소년과 그의 그림이 모두 젖었다. 쓸모없어, 준영이 말하며 무리와 함께 떠나기 전에 물통을 옆으로 던졌다. 파블로는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는 가운데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 조각을 집어서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고 떨리는 손은 부서진 꿈의 잔재를 필사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다. 멀리서 지아 부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았다. 내가 지금 개입해서 아이들을 꾸중하면 파블로가 더 큰 조롱의 표적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파블로, 괜찮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소용없었지만 종이 조각을 계속 모으려고 했다. 지아 부인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위로했다. 널 더 잘 보호할 방법을 찾을게. 지아 부인은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날, 파블로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종이에 그렸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놀림이 그녀의 열정을 꺾는 것을 거부하며 조용한 인내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파블로는 방의 작은 창문 옆에 앉아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숲 한가운데에 홀로 있는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멀리서 그를 비추는 빗줄기가 희망의 상징이었다. 파블로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을 수 있는 날을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다시 파블로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아 부인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영아,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
오늘은 식당 전체를 청소하고 있을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영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지아 부인은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침묵한 파블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파블로.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파블로의 눈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지아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격려의 말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묵묵히 받아들였다. 다른 아이들이 떠난 후 지아 부인은 파블로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너는 뭔가 알고 있어. 파블로. 너는 생각보다 특별해. 언젠가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할 거야.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작지만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아의 말은 그에게 작지만 힘으로 가득 찬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도심의 고층 빌딩에 있는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알레한드로는 테이블 맨 위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을 훑어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건설업계에서 대기업의 주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진우는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된 냉정한 태도로도 유명했다. 다음 분기까지 이 수치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알레한드로가 권위 있게 말했다. 동혁,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그녀의 오른팔이자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동혁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에 자립심이 번쩍이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새로운 파트너와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낮은 이익 마진을 요구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재료의 품질을 낮춰서 마진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동혁이 대답했다. 알레한드로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걱정해서가 아니라 동혁의 계산적인 교활함 때문이었다. 이게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알레한드로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익이 항상 가장 중요했고 동혁은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방 안의 다른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알레한드로는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야망에 어긋나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몇 달 후, 회사는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가 투자한 건물에서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언론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점점 더 우려를 표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보고서를 테이블에 강제로 던졌다. 동혁,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줘.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동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들어왔다. 선생님, 이건 사소한 사건일 뿐입니다. 저는 이미 위기관리팀에 연락했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사소한 사건이라고요. 이게 회사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저희 주식이 15% 하락했습니다.
동혁이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미소였다. 선생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어주세요. 알레한드로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곳에서 파트너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오만함 때문에 동혁에게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준 게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손을 흔들어 동혁에게 나가라고 했다. 한편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경영진의 무모한 결정, 특히 동혁의 결정에 대해 점점 더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한 민혁이라는 직원이 파트너인 유나와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민혁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맞아. 하지만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 알레한드로는 동혁을 맹목적으로 믿어. 누가 뭔가 말하면 바로 직장을 잃을 거야.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다. 이 회사는 전에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몇몇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알레한드로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모든 것이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건물의 웅장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서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진우는 끊임없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책임을 지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비난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들조차 지쳐버리고 그에게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혁은 평소처럼 자립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레한드로가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왜 중요한 계약 2개를 잃었는지 설명해봐. 알레한드로가 소리쳤다. 동혁은 마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레한드로는 멍하니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동혁이 처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기는커녕 강렬한 분노를 느껴 테이블을 세게 두드렸다. 지금 당장 나가. 그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동혁은 나가기 전에 조롱조소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알레한드로는 동혁이 더 이상 자신에게 완전히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혁이 회사 내에 너무 많은 비밀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행동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알레한드로는 넓은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고 촛불이 실패한 재무보고서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한 모금에 마셨고 좌절감이 가득했다.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성찰하기는커녕 분노와 무력감만 느꼈다. 그는 창문으로 한때 자신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일시적일 뿐이며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우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회사를 잃을까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잃을까 두려웠다. 붉어진 눈으로 사무실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진우의 모습. 그것은 지나친 야망에 눈이 멀어버린 남자의 내적 붕괴를 반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동혁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오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늦은 밤, 조용한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알레한드로의 호화로운 저택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진우는 무거운 철문을 걸어 들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차가운 돌바닥에 울려 퍼졌다. 저택의 내부는 호사스러웠지만 완전히 조용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가정부 지우는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인 후 사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느껴지자 조용히 물러섰다. 알레한드로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한때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저택은 이제 그가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로 가득 찬 빈 껍질에 불과했다. 그는 오랫동안 감히 열지 못했던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으로 향했다. 알레한드로가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렸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시간의 흐름이 그를 감싸자 그는 찡그렸다. 어두운 방에는 오래된 사진, 작은 장난감, 아내 엘레나의 소지품이 담긴 상자가 선반 위에 움직이지 않고 놓여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가족 사진을 보았다. 중앙에 그가 있고, 한 손은 엘레나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어린 시절 파블로를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 태연의 눈은 진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수함과 행복으로 빛났다. 알레한드로는 마치 자신의 몸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사진을 찍었다. 엘레나의 기억이 돌아와 그녀의 가슴을 쥐어짰다. 엘레나는 수년 전 병으로 죽었고 알레한드로는 결코 채우려 하지 않은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파블로, 진우는 아들의 이름을 저주하듯이 발음하며 속삭였다. 파블로를 떠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대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을 침범했다. 그는 그 소년의 눈물 어린 눈, 태연이 그의 옷을 붙잡고 절실하게 간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그를 무시했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게 바로 너였어. 네가 모든 것의 원인이야. 진우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말하듯이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그는 경로하여 바닥에 떨어진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이 그를 침범했다. 알레한드로는 방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액자에서 사진을 뜯어내고 기념품을 바닥에 던져 조각조각 부수었다. 하인 지우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그는 문에서 소리쳤다. 나가. 알레한드로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졌고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걱정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알레한드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입힌 피해를 관찰했다. 그는 숨을 헐떡였지만 그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가 파블로를 껴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둘로 쪼개버렸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당신 탓이야. 그는 소리치며 마치 소음이 그를 삼키는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테이블을 세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때 방은 고요해졌다. 알레한드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이 떨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짐을 나눌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없었다. 그는 가족이 없었고 한때 가장 큰 지원자였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녀 안에서 타오르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기다린 후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는 알레한드로가 혼란의 한가운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찢어진 가족 사진을 손에 든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고 그녀가 아는 강력한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천천히 들어와 바닥에서 사진 몇 조각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 씨,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지우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알레한드로는 대답하지 않고 지친 눈으로 지우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지우.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그가 말했다. 지우는 몸을 숙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를 고치는데 너무 늦은 적은 없어요. 선생님. 하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알레한드로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 말이 먼 꿈이라면 이를 고치려면 폐허가 된 과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는 아들을 버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것은 공허함과 잘못된 결정뿐이었다. 지우가 떠난 후 알레한드로는 어둠 속에 머물렀다. 밖에 있는 가로등의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성광을 만들었다. 알레한드로는 깨진 가족 사진을 집어들고 두 부분을 조립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균열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글썽이는 소년 파블로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던 여자 엘레나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알레한드로는 마치 바닥이 없는 오물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빛도 출구도 없는 곳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휘파람을 불며 그의 몸을 스쳤지만 알레한드로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저택을 감싸는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밤의 침묵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구원이 없는 삶의 죽음의 침묵이었다. 한때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과거의 유령과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기억으로 가득 찬 빈 껍질에 불과했다. 알레한드로는 천장을 응시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치 그가 갇힌 외로움의 심연에서 그를 끌어낼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그 자신만이 홀로 남겨졌고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후회와 함께했다. 한편 파블로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외로움과 거부는 그의 삶의 끊임없는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현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파블로는 불평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견디며 인내심을 통해 고통을 숨기고 자신의 그림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어느 가을 아침, 희미한 햇살이 아이들이 놀기 위해 모인 공용실을 비췄다. 이제 10대가 된 파블로는 낡은 천을 앞에 펼쳐놓고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색연필을 들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그는 종종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웃는 얼굴, 맑은 하늘을 그렸는데 마치 그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했다. 저 벙어리가 또 뭐 하는 거야? 방 반대편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의 잔인함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파블로를 가리키며 웃었다. 파블로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준영과 두 친구가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의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준영은 몸을 굽혀 파블로의 연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그는 조롱조로 말하며 연필을 부러뜨린 다음 바닥에 던졌다. 다른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파블로는 손을 멈추고 준영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고 몸을 숙여 부러진 연필을 집어 옆에 두고 다른 연필로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런 태도에 준영은 화가 났다. 너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어서, 이 쓰레기로 뭐 하는 거야?
그는 파블로에게서 천을 빼앗아 바닥에 색종이 상자를 던졌다. 파블로는 자신의 그림을 보호하려 했지만 준영은 그것을 내던졌다. 아이 중 한 명이 천에 물 한 잔을 부어 색을 지웠다. 태연은 그 자리에 남아 고통에 찬 눈으로 자신의 작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멈춰. 얘들아. 보육원 창고의 수석 관리자인 성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단호한 시선이 무리를 훑었다. 준영과 그의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고 긴장한 채로 서 있다가 달려나갔다. 성민은 파블로에게 다가가 바닥에 널려있는 젖은 천과 색종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남은 물건들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리차드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정말 특별해, 파블로. 너처럼 예술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게 하지 마. 희미하지만 깊은 희망의 불꽃이 비쳤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방을 나갔다. 얼마 후 성민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는 상자를 파블로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상자를 열자 소녀는 붓과 색연필, 새로운 그림판을 발견했다. 재료는 간단했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파블로는 상자를 받았고 그의 손은 감정으로 떨렸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림판을 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의가 가득한 선을 그었다. 리차드는 그녀 옆에 앉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내 아들도 예술가였어. 너처럼 희망이 가득한 작은 그림으로 시작했어. 계속 그려, 파블로. 너는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날, 파블로는 대부분 시간을 자기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그는 종이에 그린 작은 스케치에서 성민이 구해낸 더 큰 캔버스.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모든 선에는 그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녀의 회복력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담긴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미술교사인 소희라는 여성이 고아원을 방문했다. 나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젊은 재능을 찾고 있었다. 그는 태연의 작품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그림들은 훌륭해. 누가 그렸어? 소희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성민은 방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파블로를 가리켰다. 그 애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수줍어. 소희는 천천히 다가가 파블로 옆에 앉았다. 너는 진짜 예술가야. 그는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깊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파블로는 소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불확실함의 그림자도 있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믿지 못했다. 소희는 그의 불안함을 알아챘다. 나는 너의 재능을 키우도록 돕고 싶지만 먼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해.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파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연필을 꽉 쥐었다.
그의 내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회오리가 있었지만 소희와 성민의 눈빛은 그에게 약속을 전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혼자가 아닐 거야. 큰 캔버스 앞에 선 파블로의 모습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결의도 가득했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알렸다. 그는